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관련된 어머니의 실화임을 밝힙니다. 그 당시 10살 무렵 인천에서 강원도의 한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됐어. 여러 동업자들과 사업장을 차리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의 뜻이었지. 부모님은 사업 준비로 늘 정신이 없으셨고 난 지방 아이들의 몰상식한 왕따에 시달리느라 늘 슬프고 외로웠어. 나름 활발하던 나였지만 한순간 의기소침해진 것이 교우관계 때문이라는 걸 알아채신 어머니께서는 그 이듬해 동네 아주머니의 권유로 여러 일을 물어볼 겸 인천의 용하다는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기로 하셨어. 그 무당은 이제 갓 20 넘은 앳된 처자로 내림굿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른바 신빨이 가장 센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었어. 더 소문나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한 신기 덕 좀 보자고 하는 꼬드김에 어머니께서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가야만 했었고 아버지의 사업운을 물어볼 겸 가셨다고 했었어. 경기도 어느 곳에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는데 골목 안에 간신히 알아볼 만큼 작은 깃발을 걸고 간판도 허름한 집이었다고 해. 미리 예약을 했다는 이웃 아주머니 말에 대문을 밀고 들어가 머리가 뽀글뽀글한 아주머니에게 말을 전하니 손에 묻은 물을 바지춤에 대충 닦고는 방 안에 들어가 말을 전해주더래. 어머니께서는 이때까지도 무당집 같지 않다며 두리번거리셨다고 해. 그리고 마당이라기에도 옹색한 시멘트 바닥을 끼고 있는 작은 주택이었으니 말이야. 그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새로 도배를 했는지 하얀 벽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들의 좌상과 탱화에 둘러싸인 가운데 무당이라기엔 너무 어리고 연약하게 생긴 여자가 앉아있더래. 이유는 모르지만 머리도 쪽지지 않았고 한복 같은 것도 제대로 걸치지 않아 순간 잘못 들어온 것 같았대. 그렇게 의아해할 찰나에 동행한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그 앞에 앉았는데 상 위를 더듬어 쌀알을 뿌리고 만지는 손길이 익숙해 보이지 않았고 조심히 눈을 들어 얼굴을 보니 여기저기 삐져나온 잔머리 사이에 그윽히 떠있는 눈은 시린 파란색이었대. 아, 장님이구나. 딸 둘을 가진 어미 마음에 어머니께선 마음이 짠해져 있으셨는데 그때 옆구리를 누가 쿡 찌르길래 순간 정신이 들었고 조심스레 맹인 아가씨에게 남편이 올해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지와 자식들이 전학을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해결될런지를 물어보셨대. 그리고 20-30초 침묵이 흐른 뒤 그 맹인 아가씨는 남편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안 풀리지만 아주머니께서 대비를 잘해두면 말년엔 분명 필 것이라고 말을 했대. 영 찝찝치 못한 대답이었지만 폭삭 망한다는 말은 아니었으니 반만 믿자는 생각을 하시며 다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말을 하더래. 자식은 셋인데 막내는 아들인가요? 3명 아닌데요?
셋째, 둘째는 딸이 맞는데 막내가 아직 없어요? 딸 둘인 건 어찌 알았지? 있지도 않은 아들 얘기 하는 거 보면 돌팔이 같은데? 네, 없어요. 머쓱하게 보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는 맹인 아가씨는 쌀을 두어 번 뿌리고 거두는 행위를 반복하더니 말을 하더래. 큰 따님이 안 좋네. 그러고는 한참 쌀을 만지작거리더니 큰 결심한 듯 말해주었대. 올 7월에 물귀신이 노리고 있고 11월에 길바닥에 사는 지방령이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7월까지는 물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11월 한 달은 혼자 길가에 못 나가게 하세요. 너무 뜻밖의 말에 정신이 황망해지신 어머니를 공허한 눈으로 빤히 보던 맹인 아가씨는 작게 고개를 흔들더니 11월까지 무사하면 따님 걱정은 앞으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풀리겠지만 만일 화를 입는다면 내년부턴 악삼제가 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셔요. 어머니는 던지다시피 돈을 두고는 인사도 안 하고 돌아오셨어. 같이 가자며 용하다고 꼬드겼던 아주머니는 그 후 며칠을 재미로 본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본인 말만 번복하셨지. 그리고 그해 여름 7월 중순이었어. 난 단체로 간 스카우트 야영에서 내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이 바글거리는 사이에서 익사를 할 뻔했어. 순간 돌에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오른쪽 다리가 한도 끝도 없이 하류를 향해 끌려갔어. 그 스카우트 야영은 우리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타지로 간 야영이었거든. 그리고 그해 11월 친구 집도 못 가게 하고 철저하게 단속하시던 어머니의 노고가 무색하게 나를 왕따시키던 아이의 협박이 무서워 그 일당들 중 한 명의 피아노 발표회에 억지로 가게 되었고 11월 29일 학교 후문에서 150m 떨어진 좁은 2차선 도로에서 택시와 주차된 차에 2번 부딪히게 된 거야. 사고 지점은 막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곳이었어. 난 이 사고로 머리와 다리가 다쳤고 단순 골절임에도 부러진 부위가 좋지 못해서 그 후 3년 동안 총 8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지. 머리에 고인 피는 3번에 걸쳐 빼내었고 다행히 뇌진탕은 아니지만 그 후에도 원인 모를 두통과 기절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어. 그 후에 삼재를 겪을 때 너무 고생스러워서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 방책을 듣고자 하셨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지 그곳에 없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고 전화번호도 사라져서 속수무책으로 악재를 감당하셔야 했다고 했어. 그 이후에도 길게 고생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어머니께 들은 이 이야기는 나를 늘 오싹하게 만들었지. 어머니는 절에 다니셔서 무당은 별로 믿지 않으셨는데 그 후에는 그런 것들을 마냥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해. 아, 그리고 무엇보다 스쳐 지나갔던 그 셋째가 2년 후에 세상으로 나왔으니까 그 무당이 한 말은 전부 맞았던 거야. 난 무당 사주라 그런지
예전에 호되게 빙의를 당한 적이 있었어. 친척들은 그때 내가 하는 말마다 다 들어맞으니 내 앞에 둘러앉아 자기 자식들 미래를 물어보곤 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고모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둘의 미래를 물어보는 거야. 아들의 미래를 물어보는데 눈앞에 막힌 길이 펼쳐졌어. 흙길인데 뿌옇게 앞이 안 보였지. 그래서 고모 아들은 앞이 안 보인다며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고모가 고모 돈으로 가게를 차려주라고 했는데, 고모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오빠에게 PC방을 차려줬는데 정말 장사가 잘 돼버렸지.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는 흙길인데 어느 정도 앞이 보이긴 했어. 그 언니가 어떻게 될지도 보였지. 그래서 언니는 내버려 두라고 했고 자기가 알아서 잘 할 거고 언니는 길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언니는 지금 중견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했어. 그리고 충격적인 건 큰엄마의 며느리가 있어. 나한테 새언니지. 어느 날 내가 꿈을 꾸는데 그 새언니가 흰 소복을 입고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관을 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큰엄마에게 연락해서 보름 안으로 관이 하나 나갈 거라고 했는데, 정확히 보름 후에 새언니가 낳은 둘째 아들이 죽었어. 믿지 않겠지만 정말 하는 말마다 다 들어맞고 보이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니 내 스스로 내 주둥이가 무서워졌어. 심지어 우리 엄마는 내가 무당하는 거 절대 반대를 하셔서 누름굿도 여러 번 했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예지몽이나 미래를 보는 것은 좀 덜하긴 해. 나는 무당 사주지만 정식으로 내림굿을 받지는 않았고 반대로 누름굿을 받았지. 하지만 누름굿을 받고 나서 우연치 않게 한 일가족 귀신을 천도시킨 일도 있었어. 어느 날이었지. 그때는 내가 절에 다니지도 않았고 염주도 끼지 않을 때인데 집에서 지내면서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것도 한위. 귀신은 명이라고 말 안 하고 위라고 해. 아무튼 집에 귀신이 두 위가 있었어.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문득 문 밖을 보면 아줌마 귀신이 일그러진 얼굴로 지켜보고 있거나, 잠을 청하려고 누우면 딸인 것 같은 귀신이 방구석에 앉아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 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귀신에게 말을 거는 건 좋지 않거든. 아무튼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지. 꿈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집에 불이 난 거야. 근데 그 엄마랑 딸로 보이는 귀신이 불에 타들어가고 있는 집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울기만 했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하냐고,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지금 모든 걸 잃게 생겼는데 어떡하냐면서 우는 소리만 해대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을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갔어. 그러더니 이제 큰일 났다며 저 안에 통장이랑 집문서랑 다 있는데 다 소용 없어졌다고 어쩌면 좋냐고 하는 거야. 당신들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살아남은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따지듯이 말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엄마 귀신이랑 딸 귀신이
환하게 웃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딸이 잠에서 깨고 나면 넘어질 테니 무릎을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야. 난 비웃었고 잠에서 깨자마자 후다닥 일어나서 작은 방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턱 풀리면서 진짜 넘어졌어. 무릎으로 맨바닥을 찍어서 무릎 깨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정말 미스테리한 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그 귀신들을 우리 집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중에 잘 아는 스님에게 물어보니 집안에 있는 지방령 같은 경우는 집에 얽힌 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한을 풀어주면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간다고 하는 거야. 어쩌면 내가 그 귀신들의 한을 풀어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먼저 제 경험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단지 경험에 중시한다는 것에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얘기해보자면 난 일반 사람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겪은 경험 중 하나는 예전에 스쿠터로 회사를 출퇴근할 때 겪은 일이야.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순간 머리 뒤쪽에서 누군가가 둔기로 내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리곤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소리가 들렸어. 난 순간 놀랐고 브레이크를 잡은 채 소리가 나던 쪽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사고가 일어났어. 난 분명 사고 나는 소리가 나서 쳐다봤지만 그게 실제로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지. 내 귀가 이상하나? 아무튼 실생활하면서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렇게 하루는 일이 끝나고 바이크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상한 잡생각이 들었었지. 난 1차선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하기에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불현듯 내 스쿠터가 자동차로 보이는 거야. 또 뭔가 있구나 싶어 브레이크를 잡아 반강제로 스쿠터를 세웠지.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아서 서행 중이었고 좌회전은 나밖에 없어서 무리 없이 세울 수 있었어. 그런데 내 눈앞에서 2차선에 있던 봉고차와 트럭이 불법 유턴을 하는 거야. 혼자 궁시렁대며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데 느낌이 싸한 게 기분이 묘해졌어. 아까 일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악셀을 당기려는 찰나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와 충돌할 뻔했지. 난 바이크나 스쿠터를 탈 때는 시내 주행 속도는 항상 지키고 다니며 브레이크와 친한 나는 급정거와 함께 오렌지 택시에게 욕이란 욕을 다 퍼부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느낌이 아직 남아있었어. 왠지 기분이 더러운데 그날따라 밤 늦은 시간까지 오래 남아있었지. 그 다음날 난 일주일 전부터 잡아둔 약속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14년지기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지. 카톡에 글을 남겼는데 친구한테
뜻밖의 답장이 날라온 거야. 모임을 참석 못한다는 사진이 왔는데 그 사진은 친구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거야.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어제 내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시간과 맞아떨어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당할 사고를 친구가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리고 그 후 20살 꽃과 같은 대학 새내기 시절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퍽 소리와 함께 맥주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한 사람이 테이블에 머리를 기대고 엎드려 있었어. 난 싸움 났나 보다 하면서 우리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일어났지.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그냥 시끌시끌한 술집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오히려 나만 취한 놈이 돼버린 거지. 그런데 그때 입구에서 건장한 학생 하나가 술이 떡이 돼서 소리가 났던 테이블로 가더니 아까 머리 기대고 엎드려 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둘이 대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언성이 높아졌지. 이때 나의 느낌은 아, 이거구나 했어. 역시나 그 사람은 맥주잔으로 앉아있던 사람 머리를 냅다 내려친 거지. 그러더니 그 사람 아까 내가 본 그 모습 그대로 테이블에 머리를 기대고 엎드려 있었어. 그 후 내 친구들이 어떻게 싸우는 것을 미리 알았냐며 추궁하는데 내가 알 리가 있나. 나도 어쩌다 본 건데 말이지. 그리고 이건 어렸을 때 지하철에서 겪은 일이야. 고등학생 때 애들과 술 마시러 간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반대편에서 남자 한 명이 나를 쳐다보고 씩 웃는 거야.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고딩 때는 깡이 셌던 터라 나도 같이 씩 하고 웃었어. 그러더니 그 사람이 순간 철도로 뛰어내렸어. 난 너무 놀라서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봤냐고 소리쳤지. 근데 떨어진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야. 자세히 살펴보니 반대편에 그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 아, 잘못 봤구나. 한편으론 안심이 됐지만 위화감이 좀처럼 줄진 않았지. 그리곤 지하철이 와서 타게 되었고 그 순간 반대편에도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나를 쳐다본 채 씩 웃으며 지하철로 뛰어내렸어. 극단적 선택을 한 거지. 이게 내가 제일 소름 돋았던 경험이야. 나는 공군 부사관을 나왔다. 이 이야기는 친구이자 동기 녀석에게 들은 이야기다. 총무가 특기였던 내 친구가 짬찌였을 때 전입 온 신병이 있었다. 어딘가 초점 없는 흐릿한 눈빛에 훈련소에서부터 의욕 없는 모습으로 관심병사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아이였다. 그래도 악해 보이지는 않았기에 이리 타이르고 저리 타이르면 알아들을 것 같아 최대한 잘해주려 노력했다고 한다. 친구의 성의에 감화가 되었는지 하루는 일과를 끝내고 면담 신청을 하러 왔는데 무슨 얘기를 꺼내려는지 말을 하려다 말고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였다. 그래서 치킨이랑 소주를 먹이며 말해보라고 구슬렸더니 신병은 소주를 몇 잔 들이키더니 드디어 속에서 되뇌이던 말을 꺼내게 되었다.
그 신병은 입대를 앞두고 몇 주 전 친구 둘과 낚시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아이들이라 서로 신나하며 제천에 있는 어느 저수지로 목적지를 정했다고 한다. 신병은 무당일을 하고 계시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친구들과의 약속을 허락받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너, 거 가지 마라. 아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친구들과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쉽사리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 어려웠다고 한다. 약속을 상세히 설명해도 아버지는 딱 잘라 하지 말라는 말뿐이었다. 여지껏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 없는 아이였지만 친구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기 어려워 아버지께 통사정을 했다고 한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을 붙이마. 거 가서 누가 부탁을 하거든 절대 들어주지 마라. 절대.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안 갔지만 놀러갈 생각에 신병은 알겠다며 선뜻 승낙하고 여행을 준비했다. 그렇게 신병과 친구 2명, 이렇게 셋은 텐트와 낚시 도구, 캠핑 용품들을 챙겨 제천으로 떠났다. 젊은 남자 셋이 뭐가 그렇게 재밌겠냐마는 낮부터 술을 마시며 낚시를 하는 그 맛이 기가 막혔다고 한다. 저수지엔 비록 셋밖에 없어서 적적한 느낌이 들었지만 낚시를 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한다. 그렇게 낮부터 퍼마시니 저녁이 되자 술이 동나서 누군가는 술을 사러 마을까지 다녀와야 했었다. 마을은 졸졸 흐르는 냇가를 따라서 20분쯤 가야 하는 거리였는데 그 신병이 남고 다른 친구 둘이 술을 사러 다녀오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 하는 낚시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 꾸벅꾸벅 졸던 그가 눈을 떠보니 이미 하늘엔 별들이 술을 넣고 있었고 아직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시간을 보니 이미 다녀오고도 충분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 있었다. 신병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혹시 장난을 치는 건 아닌가? 주위를 다 뒤져봐도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밤 공기도 차. 일단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지금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지만 당시의 저수지는 휴대폰의 수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전화를 수십 번 해봐도 연결을 할 수 없다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새벽으로 향하는데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어진 신병은 텐트 안에서 전화가 연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텐트 밖에서 2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야, 이거 완전 무겁다. 나와서 이것 좀 들어줘. 들려온 목소리는 다행히 친구였다. 뭐하다 이제 쳐오냐? 그는 안도하며 욕짓거리를 해주려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문득 아버지께서 한 말이 떠올랐다. 누가 부탁을 하거든 절대 들어주지 마라. 절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은 신병은 바깥의 그림자들에게 말했다.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너희가 가지고 들어와. 그랬더니 밖에선 여전히 친구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 여기서 꿀 빨던 놈이 뭐가 몸이 안 좋아? 빨리 안 나오냐? 분명 친구의 목소리는 맞았지만 왠지 신뢰감이 없었다고 한다. 텐트 문이 꽉 잠긴 것을 확인하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소리쳤다. 지금 안 나오면 우리 둘이 너 놔두고 간다. 빨랑 나와. 나오라고 이 새끼야. 죽고 싶어? 그림자들은 협박하는 어투로 신병을 다그쳤다. 신병도 문을 열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저들은 사람이 아니란 걸 느꼈다고 한다. 말투는 점점 거칠어지고 그림자도 가까워졌지만 친구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분명 바깥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신병은 무서움에 큰 소리로 말했다. 니들이 열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버럭하자 한마디가 들려왔다. 이 새끼 운 좋네. 이 한마디를 내뱉곤 두 그림자는 멀어졌다. 신병은 진이 빠져서 이불 속에서 한 발짝도 나서질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이번엔 여성의 모습을 한 그림자가 텐트 곁으로 다가왔다. 저기요, 제가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저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 돼요? 분명 마을까지 거리가 있는 저수지에 여성 혼자서 찾아올 리는 없었다. 이쯤 되자 신병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 텐트 밖에서도 열리니 들어오시려면 열고 들어오세요. 그는 혹시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작은 희망이라도 잡으려 소리쳤다. 하지만 여자는 찢어질 것 같은 목소리로 이 말만 반복했다. 신병은 귀를 막고 웅크리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이 소리도 얼마 뒤에 잠잠해졌는데 또 안 속네. 이 말 한마디와 함께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는지 몰랐을 때 꼼짝도 못하고 이불 속에 있었는데 이번엔 건장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계십니까? 계셔요? 신병은 히스테릭하게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불쑥 텐트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저 경찰인데 혹시 일행분들이랑 같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천만다행으로 날이 밝고 경찰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경찰의 말을 듣고 신병은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 그건 바로 저수지 근처 냇가에서 실족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시신은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다. 경찰에서도 냇물이 불지도 않고 떨어져 죽을 만큼 높은 뚝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신병은 친구들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입대를 하였고 그 뒤에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에 내 친구는 신병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였는데 얼마 뒤에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한다. 내가 경험한 거라기보단 엄마의 경험이긴 한데 곁에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내겐 엄청 공포스러웠던 일이야. 예전에 아빠의 친한 친구분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빠는 장례식장에 가셨어. 가서
이것저것 일 도와드리다 보니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오셨지. 엄마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말하길, 문 열고 들어오는 아빠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셨어.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엄청 싫고 불쾌한 느낌이 팍 들더래. 그리고 그 후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엄마는 정말 건강한 체질이셨고 잔병치레도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건강하셨거든. 그런데 그런 엄마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어. 증상은 꼭 감기 몸살처럼 몸에 기력도 없고 열이 좀 있는 상태였어. 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엄마는 집에 있는 약 대충 먹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간다며 고집을 피우셨지.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셨어. 드신 건 죽밖에 없는데 위액이 자꾸 넘치며 복통이 있고 혈변을 계속 보시는 거야. 그리고 밤엔 화장실 들어가신 후 한참을 안 나오시길래 아빠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며 괜찮냐고 문을 두드리셨고, 괜히 나도 걱정돼서 발만 동동 구르곤 했었어. 그렇게 문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는 완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 아빠는 응급실 가야겠다며 급하게 엄마 데리고 나가고, 난 나가면서 변기 쪽을 슬쩍 보게 됐는데 이건 혈변이 아니라 그냥 피만 나온 것 같아 보였어. 그냥 온통 새빨갛더라고. 엄마가 걸어나간 바닥에도 피가 막 흘러있고 거의 하열 수준이었지. 아무튼 그렇게 병원에 가서 여러가지 진찰도 받고 했는데 의사가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입원해서 좀 지켜보자는데 그때 완전 패닉 상태였어. 그렇게 건강하던 엄마가 하루아침 사이에 이렇게 됐으니까 말이지.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1시간마다 엄마 평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 그런데 병원에서는 계속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하고 엄마는 계속 앓기만 하셨어. 심지어 친척들이 병문안 와서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안쓰럽게 보는데 뭐 답이 없었던 거지. 그 와중에도 엄마는 퇴원하겠다고 너무 고집을 피우셔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지 3일 만에 집으로 오게 됐어. 결국 친할머니께서 오셔서 엄마 상태 보고 정말 용한 무당이 있는데 도움을 청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야. 솔직히 난 그런 거 잘 안 믿는 사람이라 할머니께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완전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랬거든. 결국엔 할머님이 용하다고 했던 그 무당이 집으로 왔어. 무당은 거의 할머니랑 비슷한 연배였고 풍기는 느낌이 굉장히 유했어. 그렇게 할머니 따라서 안방에 들어가 엄마를 보시는데 딱 보자마자 상문이 꼈다고 하시는 거야. 그것도 진상문이 꼈대. 더러운 거한테 잘못 걸렸다고 하셨어. 왜 진작 안 찾아왔냐며 이대로 뒀으면 그냥 저 세상 가는 거라고 우리 할머니께 뭐라고 하시는 거야. 할머니께는 새밥 지어놓으라고 하시고 방에 있던 사람 다 내보낸 뒤 굿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았어. 그렇게 굿이 끝나고 새로 지은 밥은 무당이 말한 위치에 뿌려놓고 그 무당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우린 엄마가 빨리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난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 행여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무당 가만히 안 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말이야, 이유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던 엄마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안색부터 달라지시는 거야.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것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드신 것도 없이 위액이 넘치고 혈변을 보았던 것도 싹 사라졌어. 그리고 기력이 없어서 누워만 있던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가더니 스스로 물을 드시기도 했어. 아빠와 나는 너무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서 있었어. 엄마도 신기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몸이 가벼워질 수 있냐고 막 그러셨거든. 난 아직도 신기해. 난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 엑소시스트 같은 프로그램도 완전 콧방귀 끼면서 웃었는데, 직접 겪고 나니까 진짜 뭔가 있긴 있구나 싶은 게 안도감과 진짜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 병원에서는 3일을 입원해도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는데, 진짜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른들 말씀에 상갓집 갈 땐 팥을 챙겨간다던가 다녀와서 소금을 꼭 뿌리라는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에 갈 일 생기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상문살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던 거지. 정말 옛 어른들 말씀은 꼭 새겨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